안녕하십니까. 꽃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 편입니다. 인간애를 넘어선 운명의 올가미. 그 지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으면서 늘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생사의 갈림길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적마다 운 좋게 그는 죽음의 줄이 아니고 연명의 줄에 섰습니다. 물론 거기엔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독일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운 좋게 생존의 줄이 된 것입니다. 딱 한 번 그는 지시를 어기고 다른 줄에 섰습니다. 물론 어느 줄이 죽음 행인지 연명 행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직감적으로 줄을 바꿔 선 것이 행운이었습니다. 저쪽 줄의 지시대로 섰더라면 그 줄은 그 길로 모두 가스실로 직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외지만 플랭클이 자원 선택한 것도 생존의 길이 되었습니다. 플랭클은 자기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으며 또 지시를 어기고 줄을 바꿔선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갖고 있던 소지품을 옷과 함께 다 내놓고 발가벗고 서야 합니다. 그는 의미치러 온 것만은 간직하고 싶어 애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소각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빨랐습니다. 다시 쓰는 거야. 처음엔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엔 전 인류를 위해 쓰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자기 작품을, 자기 철학을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수용소로 잡혀가기 전 그는 미국행 비자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떠나면 노 부모의 안위가 걱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봉사하는 의사라는 신분이라 노 부모가 그대로 집에 거처할 수 있지만 자기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행을 포기하려고 남은 것이 화근이 되어 가족 모두 끔찍한 수용소 행을 하게 됩니다.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참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 중 유일하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단기적인 안목에선 정말 불운의 길이었지만 한편 그게 의미치료의 깊이를 더하고 그를 세계적 거장으로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는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효 또한 도덕적 차원을 초월한 인간 내면의 진실에서 우러난 결정입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플랭클의 맑고 진실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부모가 몇 살쯤 돌아가시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길 평균 63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진 부모의 퇴직금도 좀 남았고 자식들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만 이 이상 나이를 먹으면 짐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은 독자라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참으로 아슬아슬한 선택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것입니다. 플랭클 자신도 독자들도 다음 글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가슴을 조이게 합니다. 수용소 생활 중에도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제로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특히나 4차례 수용소를 옮길 때마다 다음 행선지는 가스실인가 아닌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 아니라도 수용소 생활은 순간순간이 지옥입니다. 플랭클은 어쩌다
인심 좋은 독일병 밑에서 일하게 된 날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고 수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역경에 처할수록 행복은 참으로 하찮은 일에서 비롯됩니다. 잘 살게 되면 당연 심리에 빠져 웬만한 일에는 행복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살이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럴수록 행복은 멀어져 간다는 게 행복의 패러독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행복 추구의 집념은 가실 줄 모릅니다. 행복이란 그렇게 될 이유가 있다면 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행복은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따로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의 패러독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기본적인 인생 철학을 수정해야 합니다. 계속 행복 타령을 하고 집요하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고도 경제 성장 시대에 우리는 해보고 싶은 건 얼추 해봤습니다. 더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되었고 욕망은 실현되었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는 매일의 생활, 그 속에 갇힌 듯한 폐쇄감으로 우리는 피로하고 에너지를 빼앗겨 불안, 초조에 휩싸입니다. 이런 인생 왜 살아야 하나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라면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의미도 없는 인생 아무렇게나 생각합니다.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참으로 가당찮은 생각까지 합니다. 내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다는 어느 자살 미수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침 여명에서 저녁의 황홀한 낙조까지 우주는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조화롭게 잘 돌아갑니다. 틀림없이 우연이 아닌 위대한 힘이 완벽한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우주의 일부입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좋아서 손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힘에 우리는 살려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와 떨어져 따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큰 생명의 조화와 순환, 원리에 따라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가 한 일, 태어날 때의 의미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실현했을 때 비로소 우리들 혼은 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프랭클도 장기간의 고된 생활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정량 명령을 받습니다. 추운 날 일하러 안 나가도 되고 점호 시간에도 빠지고 프랭클은 이런 시간이 매우 행복했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반으로 줄었지만 4일간의 정량 동안 옆으로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병이 나아 또 중노동 현장으로 끌려나간다면 더 이상 버텨낼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용소에서 발진 티부스가 만연, 의사로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료들은 수상하다고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로 차출하더니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랭클은 가기로 결심합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의사로서 동료들을 치료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대로 여기서 죽느니 그게 의미 있는 일이다. 역경과 시련의 생활 속에 그는 온몸으로 생사를 초월한
의미 치료를 실천했습니다. 소위 치료자라는 족속 중에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짓거리는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깊은 인간애에 절로 고개 숙여지는 장면입니다. 그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가 있었던 수용소는 기아로 죽은 환자가 속출하자 수인들을 가둔 채 불을 질러 전원이 몰살당했습니다. 플랭클이 옮겨진 수용소는 티푸스가 만연, 그도 감염되어 고열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플랭클은 결심합니다. 죽기 전에 내 출판물을 완성해야겠다고. 기억을 되살려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간적 성숙이 다시 한번 빛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곤 다시 생각합니다. 책을 출판하는 것보다 그 책에 쓰여진 삶의 방식대로 실천해서 모범적으로 사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후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전에 그는 학자로서의 명예욕, 출세욕을 위해서까진 아니더라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의미치료 책을 출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절망, 시련을 뛰어넘어 갈고 닦은 인간성, 로고스와의 접촉이라고 하는 종교적 체험에 의해 이미 내적 변형을 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동기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의미치료가 인류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인류에 공헌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의 책임이라 자각한 것입니다. 즉, 자기의 죽음과 함께 의미치료가 사라져버린다면 의미치료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미래까지 빼앗는 결과가 됩니다. 미래에는 자기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의미치료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제멋대로 이를 포기해선 안 된다.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 나는 그저 내 생명을 끝없이 믿고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닌가. 믿어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되는 게 없습니다. 실현되어야 할 일이 실현되지 못한 채 끝난다면 인간 존재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랭클은 고열과 피로로 숨도 못 쉬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주치의가 있는 막사로 가야 했습니다. 자칫 경비병으로부터 기관총 난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위기를 넘는 생명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역시 의미치료를 세상에 남기려는 사명감이 로고스를 불러일으켜 그 생명력이 용솟음친 결과가 아닐까요? 최근 출간된 졸조 농부가 된 의사 이야기 원고를 정리한 비서가 박사님, 이게 100권째 저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 많았을까? 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처녀작이 나온 지가 1980년대 초반이니까 40년도 안 된 세월에 100권의 저서가 출간된 것입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나로선 핏줄이 얽힌 사연들입니다. 나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고려할 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질은 고사하고라도 양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전문 작가도 아닌 사람으로서 이건 기적 같은 일이란 게 스스로의 자평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다음에 쓸까? 그만둘까? 써내려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적이 있습니다. 난 그럴 적마다 위대한 스승 플랭클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던져놓은 펜을 다시 들게 됩니다.